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은 제국입니다. 제국. 부제는 평천하의 논리. 이 부제를 고민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제국입니다. 독일의 헤어프리트 밍클러라는 학자의 저술이고, 그 제자되는 광주조선대학교의 공진성 교수가 번역을 한 책입니다. 네, 이번 주 신간을 통해서 제국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국, 국가, 패권, 또 제국주의는 유사한 용어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이 책을 1장과 2장을 좀 참고로 먼저 하셔가지고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신 후에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책 30페이지부터인가요? 첫째는 제국은 국가와 구분된다. 제도적 영토 국가와 구분된다. 그 다음에 제국은 패권 지배구조와 구분된다. 패권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국은 19세기 이후 제국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와 구분된다. 이래서 가장 기초 개념들을 구분했고, 세계제국과 대제국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개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대단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TV에서 준비한 책 소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국 평천하의 논리. 독일의 정치학자 헤어프리트 밍클러가 쓴 이 책은 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대 로마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제국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제국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독재적이고 야만의 제국이 아닌 합리적이고 건실한 권력 질서로서의 제국을 다시 조명하게 됩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가득한 경제 활동의 무게중심 이동 과정에서 어떤 성공의 기회가 있으며 어떤 실패의 위험이 있는지 2000년이 넘는 제국의 역사를 통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늘 아마 이 시간에 또 인용을 했을 겁니다만, 코끼리가 사랑을 해도 잔디밭은 망가지고 코끼리가 싸움을 해도 잔디밭을 망가진다는 말, 스리랑카 속담인데 우리는 늘 주변 가장 쉬운 개념으로 강대국, 좀 더 이 학술적인 논리로 정리하자면 제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국으로 미국을 뒷부분에 가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책 나온 다음에 이 책이 좀 시차가 있습니다만 번역까지, 그때까지는 중국이 또 이토록 강성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문에서 중국의 부상, 중국이라는 제국, 물론 과거의 중국 제국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 이후에 통일 제국을 이루고 같은 영토 내에서 긴 시간을 두고 제국을 이루었고, 다시 서문에서는 최근에 몰락했다가 다시 제국이 부활돼서 복권한 사례가 유일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써놨는데, 우리는 이런 강대국들, 제국의 이웃에 혹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제국에 대한 연역적, 비교 사학적 그런 이해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헤어프리트 밍클러 교수는 현재 그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학자로 주목받고 계신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저도 사실은 이 공진성 교수가 번역한 새로운 전쟁, 이걸 전에 읽은 적이 있어서 다시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 이분 책이라면 믿고,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정치학, 동문학, 철학을 공부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우리 같은 정치학, 국어국문학, 철학을 대학에서 공부한다. 그 다음에 학위 논문은 마키아벨리예요. 역시 마키아벨리가 근대 정치학의 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 논문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교수 자격을 하빌리타치온일 텐데, 이건 근대 초기 국가 이성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여기에서도 제국의 이성이란 개념을 사용을 하고 어딘가 집중적으로 제국 이성에 대해 쓴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막스 앵겔스 전집,
MEGA 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겠다는 거. 이게 유럽에선 정치학 하는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명예죠, 사실은. 네. 우린 자꾸 뭐 마르크스 앵겔스 전집 편집했다 그러면 번역했다 그러면 야 너 막시스트야 공산주의자야 이러는 거지만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이죠. 옮긴 사람이 공진성 교수인데 스피노자 정치사상으로 정치학 박사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밍클러 교수 제자로서 이분 저서를 지금 집중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공 교수 책 중에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있는데요. 네네. 책세상에서 문고하고 그 다음에 비타 악티바 시리즈를 내잖아요. 책세상 문고도 정말 좋습니다. 비타 악티바 시리즈 중에 폭력, 테러 이 두 권 있는데 전 이 두 권 다 강추합니다. 강추. 저도 있고 작은 책이지만 정말 이 공진성 교수의 능력과 학문적 탄탄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보통 제국이라고 하면 독재적이다, 야만적이다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 저자는 제국이 합리적이고도 건강한 권력 질서로도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더 끌어모은다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실 때 마지막 네. 중국 방문하실 때 이런 말씀을 이제 외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신 거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판이 흔들리면 궁극적으로 주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중국의 안정은 우리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유사한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되려 제국이 안정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그 안에 있는 시민들, 일반 서민들, 생민들은 훨씬 더 편안할 수 있고 도리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문화적, 경제적 매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이죠. 아우구스투스의 개혁 조치들을 좀 이제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원래는 공화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삼두 정치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저가 독식했다가 그다음에 시저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드디어 황제가 돼서 로마의 제국이 되잖아요. 로마가 비로소 제국으로. 그리고 달력 바꿔가지고 오거스트 8월달 집어넣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을 넘어야만이 제국의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이 책이 군데군데 인용한 마이클 만이라는 권력의 역사라는 유명한 책 저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제국의 권력의 원천 권력의 네 가지 원천이 거대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군사적 우위, 둘째는 경제적 우위, 세 번째는 정치적 힘, 네 번째는 이데올로기 힘인데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공고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 팽창 단계에서 공고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도일이라는 학자가 아우구스트 문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전투 있잖아요. 이 악티움 전투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위해 실시한 근본적인 개혁. 이 개혁의 결과로 공화정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고 이 문턱에서 많은 거대 제국 건설들이 시도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섰을 때 비로소 제국이 된다라는 거고 그 대단히 재미있는 사례로 중국을 듭니다. 중국. 하여튼 중국은 대단히 긴 시간 동안 제국의 흥망성쇠를 되풀이하고 동일한 영토 내에서 그게 특징이다. 이를테면 뭐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영토는 대단히 확장시켰지만 지중해까지 갔지만 그렇잖아요. 대서양을 만날 수 있었지만 되려 시간은 짧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쭉 기존의 제국들을 비교한 부분은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책 4장이죠. 4장에서는 어떤 제국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번영을 또 약속한다고 합니다. 그 로마나 중국이 가장 그 번영한 시기를 보면 제국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이 책이 하도 어려워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너무 지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잔뜩 적어놓고 줄 거 가면서 읽었는데 이렇습니다. 제국이 번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야만인 담론을 통해 상상의 경계를 세우고 제국적 사명에 대한 설득력을 유지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마침내 평화를 보장하는 데 성공하면 이 제국에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마련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성도 비슷한 거고 제국의 안정성도 비슷한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특히 가장 성공한 제국으로 로마와 중국을 예로 들고 끊임없이 동서양을 비교해 나갑니다. 물론 일본도 지극히 성급하게 제국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제국의 역사를 썼지만 실패한 제국이라는 네, 것도 네. 이 책은 또 언급하고 있고요. 예. 네. 이번 주 신간 제국인데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어떤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몇 군데를 조금 제가 더 네. 인용을 하고 정리를 할게요. 제가 대신 읽는 부분은 뺄게요. 이를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제국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과연 뭐가 새롭길래 제국이야? 기존 제국과 뭐가 달라?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 질문을 두 가지로 답합니다. 찬성하는 쪽은 제국주의 이후의 시대에, 그러니까 제국 이후의 네네.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적 지배가 있다. 그 특징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네. 책임과 자유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공통의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네. 같이 한다. 전략적 동반자다. 이런 것은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세 가지를 들거든요. 네. 이 세 가지가 미국식 제국의 새로운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 하느냐. 아니다. 그건 전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다. 고전적 제국주의 전통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게 군대다, 군대. 미국은 5개의 지역 사령부로 나눠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유럽, 중동, 태평양, 북아메리카. 그래서 과거 로마 시대 지방 총독과 똑같은 미군 사령관들이 병사를 이용하고 있다. 150개 이상 국가에 700개 이상의 군사기지가 있다. 찰머스 존슨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미국 제국주의 역사는 해외에 기지를 씨 뿌리는 것으로 점철된다. 그러면서 더 비판적으로 이 군사기지들의 기능은 첫째,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보장하고 시민, 정부, 특히 기업의 통신을 도청하여 중요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거 지금 독일에서 큰 논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독일 네. 진보 언론들이 지금 네, 이 네. 부분 폭로해가지고 독일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유전과 석유 수송로를 통제하고 네 번째로 석유 군사 복합제를 위해 수익과 일거리 보장하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군인과 그 가족 구성으로 평안한 생활을 가능케 해서 네. 미국에서 병사를 모집할 기회를 높인다 이런 건데 네네. 아메리카 제국은 군사적으로는 거인이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는 간섭군이며 정치적으로는 분열증 환자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헛개비다. 이렇게 마이크 말을 빌어서 비판하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자꾸 군대를 투입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재밌는 문장 하나 있어요. 이그나티예프는 미국이 내부의 민주적 질서와 제국적 대외정책 요구 사이의 긴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국의 부담은 장기적인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언제나 서두른다. 참 멋진 문장입니다. 네. 제국의 부담은 장기적인 것이지만 민주주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언제나 서두른다. 그러니까 우리 시리아, IS,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풍토병 뭐죠? 이런 거. 미국은 뭐 하냐 이러잖아요. 미국 쳐다보잖아요. 왜 미국은 움직이지 않지? 당신들이 왜 안 움직여요? 네. 제국한테 부담을 지운단 말이에요.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그래서 미국은 최소한 내부에서 민주적 질서. 근데 임기는 4년, 4년이라 빨리 네, 철군해, 네. 빨리 철군해.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되자마자 아프간 철군했고 이라크 철군했잖아요. 그래서 제국적 대외 정책 요구 사이와 네. 민주적 질서, 내부 네. 사이의 긴장감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제국의 부담은 장기적이지만 네. 민주주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언제나 그렇죠. 서두른다. 네. 이건 참 멋진 문장 같고 네, 미국의 갈등, 내부적인 고충을 적어놓은 아주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을 예. 읽어주셨는데요. 저는 264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국적 행위자들이 과잉 팽창의 선을 멀리 밀어내고 그럼으로써 자기에게 닫혀 있었을 공간을 열리게 한 방법은 오래전부터 비대칭적 우월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이미 로마인과 중국인의 고전적 제국에도 해당됐다. 그들의 군대는 적들의 군대보다 더 효율적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더 잘 무장되어 있었으며 대체로 더 영리하게 지휘되었다. 어떤 주변부의 반제국적 행위자들이 우월한 적에게 맞섰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제국의 어떤 기술적 발전과 반제국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또 전술적인 창의성이 부딪히면서 그 고정된 경계를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경합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이 가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굳이 이 책을 어렵지만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중국이라는 주변 제국의 예. 부활,
복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국의 역사성, 정치성에 대한 이해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침 우리 공 교수가 뒷부분 옹기니의 말에 잘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책은 제국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정치적인 것을 조직하는 여러 형식들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제국적 해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역사는 반복해서 순환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시각이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 속에서 과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거 속에서 유사한 해결 방식을 찾아 나간다면 새로운 제국, 새로운 지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번역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되게 지나치게 미국식 정치학, 미국식 세계관,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는데 역시 탄탄한 독일식 논리, 그런 역사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국의 정치학을 논의한 어렵지만 대단히 의미 깊고 충분히 권할 만한 그런 책입니다. 지금까지 최재천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